NHL 2019-2020 시즌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주 NHL의 판도는 어땠을까요?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HL은 2019-2020 시즌 개막 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KHL 올 시즌 초반 상황 어떠한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안양 한라는 사할린과의 홈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21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217회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힘찬 PD가 일본 원정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한참 다녀온 것도 아니고 잠깐이니까. 좀 길긴 길었잖아요 이번에. 예, 좀 하루 일찍 더 먼저 대명 킬러 웨일즈가 출발하는 바람에 예. 여태까지 다녀본 곳 중에서는 가장 긴 일정이긴 했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수입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안고 돌아왔는데, 예, 4승 2패했죠. 네. 네. 이따가 또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박힘찬 PD의 컴백과 함께 카메라도 돌아왔고 이연섭 기자님의 의상도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파벨 다츠크 선수. 네, 저지입니다. 파벨 다츠크 현재 KHL KHL 앞토모빌리스트에서 뛰고 있는 그렇습니다. 파벨 다츠크 선수입니다. 오늘 이 저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연관이 있겠죠? 오늘 예. 디트로이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덴낫에 등장할 것 같은데 하실지 나실지. 그나저나 파벨 다츠크 선수가 요즘 KHL에서 활약이 어떻습니까? 영 좋지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도일 줄 싶어서 몰랐는데 맞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가 8연승 달리다가 연승 이제 흔들흔들하고 연패도 들어가고 지금 순위가 처지기 시작한 게 사실상 다츠크 복귀 이후란 말이에요. 파벨 다츠크 선수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렇습니다. 팀은 연패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아쉽죠. 네. 217회 오늘 오랜만에 또 녹음인 만큼 댓글들이 많군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댓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비하인드넷이 드디어 첫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왁스님 9월 24일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10월 1일에 빠키님 어디서 들어야 원본인가요? 네이버는 아닌 것 같고 점점점 댓글인데요. 원본이라는 거는 어디 네이버는 짧게 올라가고 팟빵 길게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예, 같은 원본 파일 똑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네. 어디서 들으셔도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결과물은 똑같고 업로드 시점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한 1, 20분 차이니까요. 네. 예. 근데 네이버는 휴일기면 좀 늦게 올라가죠? 아니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제가 직접 올리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팟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으로 바뀌고 나서 좋은 거는 그 점이네요. 네. 그래서 1, 20분 차이가 있고 아마 팟빵이나 이런 데 앞에 광고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랜덤인 것 같은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다 똑같은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원본 이런 거 구분 없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예, 그냥 편하신 플랫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페이스북에 남은김님 10월 1일 댓글입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기대됩니다. 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 해도 수고해주세요. NHL 개막과 함께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덴낫 오늘부터 출발을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왕루이님, 알로에치님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헵스의 6위 박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베스트로 풀리면 가능성 있다 해주셨으니 그거면 됩니다. 지난주 저의 행복회로 바램은 지난 시즌 성적 유지 내지 한 계단 차로 떨어진다.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을 최소한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하셨네요. 안타깝다면 행복회로에 금이 가고 있는 건 드루앙 트레이드 블럭, 프라이스, 바이런, 펠링, 경미에도 시즌 전 부상. 하지만 희망은 칼플러의 1군 잔류, 스즈키 라이트윙 포지션 변경이네요. 이곳 팟캐스트에서는 프라이스의 경년 부상 경력으로 올해가 부상의 해다. 두루왕 거품, 노미도 카이어츠에서 첫 해는 잘했음 정도.
도미가 관종기가 있어서 빅마켓에서 관심 주면 잘하는 선수일 것 같다고 하네요. 반대로 캐슬은 하키만 아는 너드 스타일이라 그 시골에서도 잘할 거고 하셨어요. 펠림과 스틱에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3명 연관 중 1명이 넘버원 센터로 자리 잡는 해가 되어 프롭 가고 내년쯤 컨텐더 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예상은 그렇군요. 이현섭 기자님의 6위 예상에 작년 재작년 시즌 프리뷰 매거진을 봤습니다. 거의 모든 기자는 아일랜더스를 메트로 최하위로, 캘거리와 댈러스, 세인트루이스가 3위, 최고 예상 순위 절반 이상은 프롭 탈락, 절반 이상은 플로리다의 프롭 가능성을 뽑았고 상당수는 킹스와 덕스를 프롭권에 올려놓기도 했죠. 2년 전에 모든 기자들이 베가스를 최하위로 예상한 걸로 정리됨. 그렇죠. 이게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이현숙 기자님이 2년 전에 콜로라도를 NBA 브루클린에 비유하시며 미래도 암담한 팀으로 뽑으셨지만 네츠나 앱스나 지금은 지구 컨텐더급으로 2시즌 만에 회복했네요. 사킥 능력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NHL 20 구매하여 이번엔 오타와로 프랜차이즈 모드 하고 있습니다. 게임 얘긴데요. 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첫해 스몰 돌려 뒤에서 2등하고 1픽 먹고, 샥스가 뒤에서 9등하여 로터리 픽 2픽 또 먹고, 템파가 뒤에서 2등하고 4픽 먹은 거 2라운드 픽 넉장 주고 받아와서 두 번째 시즌 1, 2, 4픽으로 직전감 3명 뽑아 전경기 즐기는데 20경기 치르고 1위래요. 당연히 일찍은 이거 누굽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선수 이름인 것 같은데요. 라프레니에라고 라프레니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선수를 뽑았군요. 알렉시스 라프레니에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도 이렇다면 리빌딩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시즌 전 너무 글을 길게 썼네요. 사실 끝나는 건 모르지만 사이언 배틀에 보내려 쓴 글이 태어나서 튕겨서 다른 내용이지만 댓글로 길게 남겼습니다. 즐겁게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올라오는 아시아리그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긴 댓글을 NHL과 관련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 재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상이 또 깨지는 또 의외의 결과를 즐기시면서 한 시즌 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2년 전의 로스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셨으면은 바로 뭔가 데뷔 같은 거 추천하시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콜로라도가 완전히 전환점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 듀쉐인을 보내면서 오타와가 망할 거라고는 그 당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싹 망해버리고 지라르나 이런 선수들은 진짜 잘 데려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트레이오프로 인해서. 그리고 오타와의 그 픽이 전체 4번 픽이 되면서 보원 바이런 이런 선수가 되면은 이게 팀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킥 단장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추천하고 싶은 데다가 운이 따랐죠. 그러니까 운이 따른 거는 이제 토론토도 예전에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스턴이 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트레이드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필캐스를 막 데려오면서 픽을 줬는데 그 해 망하면서 막 그게 막 투카라스카가 라스카가 아니고 어쨌든 그 픽이 막 전체 1, 2번 수준이 돼가 타일러 세겐을 그때 아마 영입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이 딱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앱스는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앱스가 최근에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카드들을 보면은 다 괜찮은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킥 단장 능력을 인정을 하고 싶고, 그리고 브루클린 저는 컨텐더로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케빈 더렌트 들어왔다고 해서 그 팀은 아직까지 컨텐더는 멀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몬트리올이 오늘 하덴낫에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무난한 개막 첫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냥 거의 기대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루이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기원님이 7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로마자 표기법 잘 지킨다고 칭찬해주신 오모시로 이칸토쿠입니다. 넘어오셨군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봅니다. EA가 매년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번에도 립스를 1라운드 7차전에서 이기고 올라갈 것 같다며 하필 토론토가 잘 돌아갈 때 맞춰 계속 보스턴에 밀리는데 1, 2번 더 같은 한두 번 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승 드라이브는커녕 밥콕 감독 자리는 안전할까 우려합니다. 게다가 기자님 예상도 또다시 1라운드 보스턴 토론토 15년 가까이 매년 두산에 밀리고 호구 잡히던 LG 트윈스 팬이다 보니 하키도 비슷한 상황이라 정말 보스턴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이 지겹고 기분 나쁘고 싫다는 말
말밖에 안 나옵니다. 3년 연속 같은 팀의 7차전 패배면 토론토 팬한 거 후회할지도요. 그리고 허친슨 백업 권리로 부족하다는 말씀은 무릎 관절 나갈 때까지 퍽퍽 치며 공감합니다. 지난 시즌에 보스턴 할락, 캐롤라이나 맥킬리니, 템파 도밍고 보면서 정말 부러웠는데 반대로 립스는 AHL 최고 골리였던 스파크스가 지난 시즌 제대로 망해서 고작 4픽 하나랑 캡 덤프 받고 베가스로 줘버렸거든요. 헵스전 어이없게 져서 토요일 밤이 정말 씁쓸했습니다. 허친슨보다는 카파넨의 보네드 플레이가 결정적이었다만 어쨌거나 디펜스보다 리짓한 두 번째 골텐더의 부재가 더 커 보입니다. 립스는 스파크스 때문에 별로 비싸지도 않은 맥킬린이 포기한 대가를 지난 시즌 막판과 플레이오프에서는 제대로 치렀는데 뭐 머리 좋고 젊으신 단장이 이미 머리 굴리고 있겠거니 합니다 하셨네요. 오모쇼리 칸토쿠님, 프란시스 기원님이라는 유튜브 아이디로 오셨고요. LG 트윈스를 좋아하시는데 올 시즌에 KBO 리그 두산이 1위를 해서 저는 뭐 내심 잠실에서 한번 한국 시리즈 하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쉽지 않아졌네요. 그리고 토론토 출발이 어떻습니까? 네, 그냥 뭐 무난한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몬트리올한테 진 게임은 라이벌전이면은 말려서 뭐 어떻게든 좀 게임이 틀어지고 이런 경우는 왕왕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치 않으셔도 되고,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뭐 공격 부분은 여전히 좀 강하긴 한데 올해는 좀 실점이 좀 많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허친스는 조금은 더 제대로 된 백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미헤예프 선수, 얘가 그 KHL에서 아반가르트에서 작년에 진짜 잘하는 거 보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메이플립스에서도 잘하는 거 보고 막, 그래서 아반가르트 SNS 가도 막 그 감독이 바바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몇 안 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독의 그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막 축하한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좋은 메시지를 막 남기는 걸 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립스도 뭐 정규 시즌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네. 예상은 예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프란시스 기원님, 오모시로 이칸토쿠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10월 1일 댓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전력이 너무 세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긴 한데 어디서 본 건데 템파베이 감독이 원래 정규 시즌에는 강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약한 감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승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가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템파베이 초반 몇 경기가 생각보다는 승수가 적네요. 근데 맞습니까? 정규 시즌에 강하고 포스트 시즌에 약한 감독입니까? 아니, 그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는 참 그 댓글을 보고 약간 많이 의아해했는데, 뭐 이렇게 평하는 데도 있나 보죠. 뭐. 쿠퍼 감독이 올해로 그러니까 풀 시즌을 6시즌을 치렀어요. 템파베이에서. 예. 5번 플레이오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컨퍼런스 파이널 갔어요.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이에요. 네. 그게 플레이오프에서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우승만 못했다. 그게 플레이오프에서 네. 약하나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네. 그 뭐 물론 뭐 2번 스윕 당한 건 있어요, LA 운대에서. 근데 그런 거는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6번 중에 지금 풀타임 6번 중에 5번 플레이오프 가고 그 중에 3번은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이다. 그 중에 또 한 번은 스탠리컵 파이널을 갔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코 약하다라고 보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2시즌 포스트 시즌에서는 작년에 이제 실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임팩트가 좀 커서 그런가 보죠. 뭐. 포인트 부상 당하고 뛰었고 꽤 큰 부상을 당하고 뛰었고, 그래 수술 받아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헤드만도 제대로 된 몸 상태 아니었죠. 스트로만도 없죠. 부상으로 수비진이 거의 뭐 구멍이 난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연히 좀 정규 시즌 생각을 했을 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에 이제 부상자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팀들은 포스트 시즌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좀 말린 거고, 옛날에 디트로이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뭐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저는 존 쿠퍼 감독이 포스트시즌에서 약한 감독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쿠퍼 감독은 좋은 감독이다라는 이현섭 기자의 평이었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감사하고요.
10월 1일에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입니다. 시즌 프리뷰라 그런지 업데이트가 매우 일찍 되었네요. 흐흐흐. 출근길에 보니 올라왔길래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 얘기에 이번 비시즌 기간 이적 시장이 떠올라 눈물이. MCU 시즌 1이 끝나는 게 왜 세너제이에도 적용이 되는지 슬프네요. 아, 그리고 이번 시즌 첫 직관은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팀 경기를 보는 것으로 하게 되었네요. 별그램에 보니까 하키팀 계정이 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들러서 봤네요. 중국 치치알 팀과 하던데 경기장이 관람하기엔 좀 불편하고 부상 때문인지 2라인 겨우 돌리고 경기 시간도 멈추는 게 없이 진행되는 등 좀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별그램의 소개가 나오니까 이제 시간 되면 종종 들러볼까 합니다. 그럼 종종 또 뵙겠습니다. 수원시청 여자 하키팀 경기 직관 인증샷 첨부해 주셨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면서 수원시청 또 여자 아이스하키팀 경기를 종종 또 보실 것 같네요. 여자 팀 소식을 듣기가 뭐 다른 남자 팀이나 메이저 뭐 리그 소식보다는 좀 힘들긴 한데, 네, 뭐 이런 댓글 보면서 또 수원시청을 비롯한 여자아기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벅스터님 10월 4일 댓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에 따라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질문 드린다고 하셨어요. 야구에서는 토미존, 농구에서는 십자인대, 이제는 새로운 수술법이나 현대의학 발전으로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아킬레스건 부상은 아직도 선수 커리어에 치명적입니다. 물론 최근 2-3년간 류현진, 마이크 마이너 등 어깨 부상에서 성공적인 재활을 해낸 투수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서는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상은 어떤 게 있나요? 또한 터미존 수술처럼 이제는 극복 가능한 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1년 이상 재활 기간 필요할지라도 선수 기량 하락은 적은 뭐 그런 부상 등. 한 가지 더, 제가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토르페도는 어떤 팀인가요? 슈퍼스타는 있는 팀인가요? 제 기억 속의 니즈니라면 스몰마켓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셨고요. 폴 피핀과 실버버거님이 일부 또 답변을 주셨어요. 아이스하키 선수도 아킬레스 전방열 십자인대, 어깨 탈골 부상 등 다 당할 수 있지만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처럼 많이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키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상은 뇌진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진탕으로 젊은 나이에도 커리어를 마친 선수들이 기억나네요. 에릭 린드로스. 더 자세한 건 이현섭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상이 뭐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 기준에서는 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상은 어깨 부상인 것 같고요. 네. 스코어 타입 선수들이 어깨 부상, 어깨 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 거의 원상태 수준으로 돌아온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라면은 빈센트 르카발레라고 예전에 좀 오래전에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보드에 어깨 쾅 부딪혀서 그 뒤에 어깨 나간 이후로부터는 제대로 된 시즌을 보낸,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득점력이라든가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어깨 부상이 아무래도 어깨 부상에 제일 크지 오는 않나. 가장 큰 원인은 체킹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보드에 굉장히 크게 부딪히면서 보통 잘못 이제 균형을 잃고 있는데 뭐 보드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쇄골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부상도 상당히 이제 잦은 부상이에요. 이제 네. 쇄골, 골절, 그다음에 슛을 이제 보호대가 없는 막 손목이나 이런 데 맞으면 그냥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슬래싱을 손목 같은 당하면은 손목이 그냥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릎 길이 접촉 딱 이게 당하면은 거의 굉장히 큰 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의 무릎 길이 보통 그래서 이제 니잉이랑 페널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니잉 같은 부분도 꽤 큰 부상으로 당해서 이제 선수 생활이 까지도 마감되는 케이스도 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급 주신 대로 뇌진탕이 최근에는 제일 큰 이슈고, 뭐 NFL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은퇴한 선수들도 뭐 사망한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뇌진탕으로 인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뇌에 좀 데미지가 온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을 먹다가 뭐 죽고 뭐 이런 경우도 뭐 왕왕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진탕 같은 부분이 그렇고요. 뇌진탕은 또 꽤 이제 선수 커리어를 이제 망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체킹 같은 룰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약간 또 덜 엄격할 때, 체킹 같은 부분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덜 엄격할 때 뭐 마르크 사바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뇌진탕으로 이제 커리어를 끝낸 또 예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진탕도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아킬레스도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심각한 부상은 보통 거의 공통적이에요. 결국 몸을 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도 아킬레스를 다친 이후로부터 스피드 같은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 물론 덜 하긴 합니다. 다른 이제 스포츠보다는 그래도 이제 큰 부상 중에는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군요.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 KHL 팀이죠. 토르페도 니즈니 노브고로드 리전 어떤 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중계할 때만 못한 팀이라서 진짜 조금 별론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눈여겨본 팀이에요. 예. 서부 4위. 예, 지금 굉장히 잘하고는 네. 있고 외국인 선수에도 굉장히 또 자본을 생각보다 쓰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미르 자페로프라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선수 한 명이 또 출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충분히 매력적인 팀이 되지 않았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응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벅스터님,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감사드립니다. SY더맨님 10월 7일에 정기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느낌표 떴고요. 주머니 사정 좋아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후원보다도 주머니 사정 좋아졌다는 멘트가 더 기분 좋네요. 다들 막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냥 뭐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주머니 사정 좋아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SY더맨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앙그라님 10월 9일 댓글 레인저스 대 세너터스 10월 5일 경기 레인저스 2피리어드 멋진 틱택톡쇼 지렸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카포카코는 경기 나오는지 올 시즌 활약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카포카코 팬입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경기도 올해는 빼놓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카포카코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별로 존재감이 없는가 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선수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스타임도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은 편이에요. 14분, 15분 가까이 뛰니까 거의 2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파워플레이에서도 좀 붙박이로 기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카코 선수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휴즈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성인 무대에 조금 더 적응된 쪽은 당연히 카코예요. 물론 작년에 리가에서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공격에서 이제 즉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장도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NHL 북미 쪽 무대에는 경험이 또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 또 강렬한 인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제 제가 미리 또 경기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긴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휴지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뭐 한 1, 2, 3년 정도, 1, 2년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카코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앙그라님 댓글 또 감사합니다. 역시 NHL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풍성한 댓글이 되고 있네요. 한 주 동안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는 217회고요. NHL 하덴낫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NHL 시즌이 개막했구나라는 것을 또 실감할 수 있게 되네요. 하덴낫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의 예브게니 말킨 선수 부상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장기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무릎 조직에 손상을 입으면서 한 달 정도 결장이 확정이 최소 한 달입니다. 최소 한 달. 그러면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고요. 이전에는 시즌아웃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다. 이제 설리번 감독이 말했기 때문에 시즌아웃보다는 낫다인데 그래도 이제 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라고 하면 크로즈비 말킨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츠버그가 초반에 좀 어렵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피츠버그는 브라이언 러스트 그리고 뷰스테드 이런 선수들도 지금 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이 안 그래도 공격진이 지금 횡한 상황에서
지금 포워드 12명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AHL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NHL급 포워드 12명을 못 채우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깊이가 약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은 깊이는 약해졌지만 속도전에는 여전히 특화된 로스터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수비력으로는 여전히 이제 피츠버그를 제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말킨이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을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근데 뭐 오늘 또 경기가 있었지만 위니펙에게 4대1로 또 패배를 했습니다. 아하. 최소 한 달 결장 이야기가 나온 예브게니 말킨 선수인데요. 참 부상 악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피츠버그 펭귄스 초반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네요. 자, NHL 하덴낫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NHL의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코너가 되겠고요. 올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올 시즌의 첫 번째 순서로 핫 두 팀, 낫 두 팀이 선정됐군요. 핫 첫 번째 팀부터 볼까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늘 이 저지 디트로이트 거를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예. 있었군요. 근데 뭐 선정하자마자 바로 네네마임한테 지긴 했는데 오늘은 졌네요. 그래도 네. 이제 그 전까지의 두 경기에서 좀 긍정적인 시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많이 네. 않고 보였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첫 두 경기에서 2승입니다. 근데 내슈빌 댈러스를 잡았거든요. 오, 이런 상대가 부분에서 상당한데요? 그렇죠. 예, 센트럴 어깨 형님들 팀인데 그냥 딱 잡아버리면서 2승을 했어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버투지, 라킨, 만타 요 세 명이 구성하는 1라인을 상대방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세 선수가 두 경기에서 올린 포인트 16포인트예요. 완전히 경기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 후반부에도 요 세 선수가 거의 디트로이트의 이제 그 공격력이라든지 1라인을 그냥 쫙 이끈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첫 두 경기에서는 안드레아스 에스너시우 선수가 안 나왔거든요.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는 출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라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만타 선수가 뭐 한 경기에 또 4골을 올리면서 또 게임을 이긴 또 경기가 있죠. 그러면서 만타 선수는 주간 3스타 세컨스타에 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1라인이 팀이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첫 2승의 기여가 크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페널티 킬링이 뭐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네. 부분에서 실수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역시 골텐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수비에서의 개선점이 작년보다 드러났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네. 세 경기에서는 지금 처음 뭐 4경기에 지금 처음 3경기에서가 됐네요.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수비점에서 확실하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스쿼드로는 좀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뭐 좀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아이저만 단장이 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수비적으로 좀 이제 개선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개막 첫 주 하덴낫 첫 번째를 차지할 만큼 생각보다 좋은 초반을 보내고 있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인 것 같습니다. 핫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팀이 성적이 훨씬 더 좋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죠? 캐롤라이나 헬케이스입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4연승. 첫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네. 이제 속도전에 능한 몬트리올, 메트로에서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워싱턴, 그리고 올해 최강팀으로 평가받는 템파베이, 그리고 애틀랜틱 디비전 충분히 올해는 다크호스로 놓을 수 있는 플로리다 팬서스까지 잡아내면서 4연승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잘하게 되는 부분은 좀 다소 의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여전해요. 팀 컬러가 여전히 끈질긴 스케이팅으로 슈팅 수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전반적인 경기 운영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강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워싱턴을 특히 잡아내는 이제 그림이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워싱턴 딱 그 지고 있다가도 따라붙으면서 잡는 이 똑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 팀 컬러는 감독의 그 브린다무르 감독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랑 완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캐롤라이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비수들의 득점력입니다. 이제 수비수들이 굉장히 이제 드문 이제 중요할 고비마다 득점을 해주는 이런 부분, 수비수들의 득점력 같은 부분도 올해 여전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예.
자,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개막 4연승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새로 영입된 선수 활약도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캐롤라이나가 제일 또 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오프 시즌에서도 영입한 선수 뭐 에리크 하울라라든가 그리고 뭐 제이크 가드너 선수고 에드먼드슨 선수 이런 선수들이 딱 팀 그냥 그 컬러에 맞는 선수들을 제대로 이제 영입을 해주고 있고 지금 하울라 선수는 3라인 센터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자원인데 득점 기여까지 올해는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영입 이런 부분도 확실히 눈에 가고요. 골텐딩이 지금 무라제크 선수만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은 진짜 올해는 쭉 상위권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초반에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골텐딩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까지 하세 선정됐습니다. 다음 낫 두 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팀입니다. 이거 우려했던 대로 나오는 건가요? 세너제이 샤크스를 낫 첫 번째 팀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예, 샤크스 상태가 지금 경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베이거스전 이제 백투백 홈 경기였는데 2연전 완패를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네. 애너하임한테도 정말 답답한 경기를 일관하면서 일격을 당하면서 첫 세 경기를 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내슈빌과 세너제이 경기에서도 5대1로 내슈빌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1분 30초 남았거든요. 패배 직전이네요. 사실상 이제 오늘도 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의 강점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시면 공격진의 깊이입니다. 근데 이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만큼은 아닐 거라도 그래도 뭐 남은 선수들이 있고 빈자리 채워줄 수 있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3, 4라인 공격수를 제외하면 탑6급에서 지금까지 한 골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경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파벨스키 자리 빈자리 메울 거라고 예상했던 마이어, 그 다음에 2라인 센터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헤르틀, 이런 선수들도 아직까지는 올해 시즌 초반에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어렵지 않나. 올해 지금 초반 세너제가 좀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전 예상도 어렵다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은 더 것 안 같은 좋았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뭔가 좀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파트리크 말로 선수가 세너제이 샤크스와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겠어요. 지금 얼마나 급하면 이런 카드까지 꺼냈다. 바로 그냥 움직임이 시작됐군요. 물론 뭐 조금 더 깊이를 강화하는 카드는 되겠지만은 지금 샤크스에선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는 좀 의문부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블라식 선수가 생각보다 올해는 너무 부진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수비형 수비수로서 거의 최상급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샤크스가 좀 본연의 경기를 찾아야만 해요. 그래도 지금 오늘 중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8승 1패를 한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 경기에서 이제 9패를 해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개막 4연패 직전에 있는 세너제이 샤크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덴낫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도 올 시즌 좀 어렵다고 예상을 해주셨던 팀인데 초반이 좋지 않군요. 뉴욕 원정 3경기에서 1승 2패. 오늘 이겨서 2승 2패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레인저스 아일랜더스에게 패했고 뉴저지전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경기력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따라잡고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를 감소가 지금 너무 두드려지거든요. 버플린이 사실상 거의 은퇴 가까운 휴식 선언을 했고요. 거의 뭐 사실상 은퇴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 시장에서 탑4로 활약했던 트라우버, 마이어스 이런 선수들이 다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리코프 선수까지 빠지면서 지금 수비진이 거의 뭐 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점 장면 같은 부분을 보셔도 지금 골텐딩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수비적인 문제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수비력의 감소로 인해서 오늘 경기 제외하면 거의 매 경기 4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4골 이상 실점을 하면은 4-5골 넣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해 위니펙이 참 수비진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수비진이 빨리 잡혀야 지금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위니펙 제츠까지 하덴낫 이렇게 총 4팀을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 동안에 보면 좋을 만한 경기를 추천해 주신다고요?
간략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자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11일 이제 캘거리를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게 캘거리가 이번 주 일정이 좀 어렵습니다. 11일 댈러스, 13일 베이거스, 14일 세너제이 이렇게 세 팀을 만나게 되는데 예. 홈 3연전이긴 하지만 상대가 이제 원정 3연전입니다. 이게 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초반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11일에는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디비전에서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캘거리 베이거스는 13일, 캘거리 세너제이는 14일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15일에는 콜로라도 워싱턴을 왜 골랐냐라고 하면은 또 그루바워 더비이기 때문에 골랐고요. 예. 그루바워가 올해 또 스타팅 골리로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에는 내슈빌과 베이거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를 이 정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네, 주목되는 경기들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한 주 동안에 또 재미있는 NHL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인터넷 217회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KHL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KHL은 지난 9월 1일에 개막해서 어느덧 한 달 이상 정규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KHL은 올 시즌 또 특히 저희 둘이 이현숙 기자님과 제가 중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경기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초반 현재까지의 어떤 KHL 전체적인 판도라고 할까요? 좀 이슈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이현숙 기자님이 갖고 오셨네요. 예, 뭐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매주 KHL 소식을 이제 조금씩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정규 시즌 프리뷰 때문에 그동안 하려다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또 하려고 하고요. 예. 초반 시즌 동향. 제일 눈에 띄는 건 비티아지 모스크바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큰 이슈는 비티아지 모스크바 리전의 놀라운 성적. 그렇군요. 예, 참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거든요. 네. 뭐 오늘 또 체스카가 이기는 바람에 1위 자리는 뺏기긴 했는데 그래도 최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14경기 12승 2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25점이고요. 지금은 또 3위가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팀이 보시면은 훌륭한 스케이터들이 상당히 많고요. 좀 스파르타크랑 약간 느낌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핀란드 자원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비타지가. 근데 모두 이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전이 되고 있고 파워플레이에서도 뭐 알렉산드르 쇼민 이런 선수들이 파워플레이에서 또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쇼민 선수는 지금 또 부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의외입니다. 상당히 의외고 지금 비티아지가 체스카랑 스카 원정 경기도 또 다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참 놀라워요. 동부 그 잘 나가고 있을 때 앞토모빌리스트도 잡았고 그렇습니다. 스카도 원정에서 잡았고 심지어 최근에 체스카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상하위권 가리지 않고 다 이기고 있고 이미 스카보다 좀 위에 있는데 비티아지가 언제까지 이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또 한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 스파르타크전에서 주전골인 사모노프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사모노프 선수가 거의 뭐 KHL 최고의 올해 시즌 골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또 잘하는 게 버티는 운영을 진짜 잘해요. 이제 비티아지가. 그러니까 절대 실점을 안 하는 이런 운영을 잘하는데 이런 버티는 능력인 강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전골리 사모노프 선수의 부상. 요거는 또 큰 위기이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티아지가 잘하면서 올 시즌 KHL 초반 순위는 더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중하위권 팀들이 조금 올해는 많이 올라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 네. 두 팀 중에 두 팀을 한 팀씩 이제 서부, 동부 하나씩 뽑으면 서부는 토르페도, 동부는 11위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토르페도 같은 경우에는 네미롭스키 감독 부임 이후에는 확실히 굉장히 끈기는 팀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체킹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좀 북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서부에서도 잘 먹힌다. 제 생각에는 토르페도가 올해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네. 체스카 전도 한번 잡은 바가 있고 스카도 한 번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4위에 랭크가 돼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입한 외국인 자원들이 저희가 방송 보내드린 그 리가전 빼고 다 잘하고 있어요. 이 참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앞서 뭐 댓글에서 설명드렸듯이 다미르 자피아로프 이런 선수들이 확고한 1라인 자원으로 또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강점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인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서부 4위까지 올라와 있는 토르페도고요. 동부에서는 11위가 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1위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아무르 아드미라 어떻게 보면 좀 극동팀을 많이 만나면서 극동팀은 뭐 다른 팀들보다는 좀 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승점 많이 벌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타지의 슈다우페를 한 게 있고 아크바르스의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한테도 1대0 승리.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올 시즌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11위 같은 경우에도 핀란드 자원을 상당히 이제 많이 외국인 자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푸스티넨 그리고 뭐 요키파카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타지 같은 또 상승세긴 하네요. 그리고 푸스티넨 선수는 파워플레이 같은 데서도 확실히 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1위 서부는 토르페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팀들입니다. 네. 11위가 동부 순위표 4위입니다. 아크바르스, 아반가르트, 앞토모빌리스트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바리스랑 살라바트 율라예프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스 살라바트 위에 메탈로르크도 지금 한참 쳐져 있지만 메탈로르크는 조금 뒤에 또 네.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11위 토르페도 기대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재미있게 해주고 있는데 요 팀들도 언제까지 또 이 페이스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 더 꼽아봤는데 좀 무서워요. 케이스. 무섭습니다. 무서운 동네예요 여기. 여기가 제일 무서운 동네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뭐 감독 경질이 이렇게 쉽나 싶을 정도인데요. 바로 경질해버립니다. 네. 벌써 2명이 잘렸어요. 그렇죠. 로코모티프의 맥테비시 감독이 잘렸고 그리고 메탈루르크의 요세프 얀다치 감독이 잘렸습니다. 개막 경질됐죠. 3경기 만에 메탈루르크는 감독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로코모티브도 8경기 만에. 근데 아니 뭘 보여줬다고 이렇게 바꿔요? 시즌 많이 남았는데. 근데 정말 그 맥테비시 감독은 정말 이런 시기에 경질을 한 거거든요. 얀다치 감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본 게 있기 때문에 뭐 실망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맥테비시 감독은 정말 이르는 시점에 이제 올 여름에 영입한 감독을 개막 8경기 만에 바꾼다니. 그것도 3승 5패면 그렇게 최악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바뀐 감독이 그렇게 좋아졌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팀 선수들도 벌써부터 팀에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어떤 팀의 움직임이 있나요? 디나모 리가입니다. 정말 이제, 어려운 지금 초반이죠. 골리 2명을 다 이제 골리 2명 사실 이제 그 트레티아크 선수는 거의 뭐 얼굴 마담 같은 느낌이고요. 막심 트레티아크. 그렇죠. 사할린에서도 뛰었던. 구들레우스키스 선수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주전골리였는데 방출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수였던 야콥 베릴룬드, 다비드 울스트렘 두 선수 다 보냈습니다. 외국인 선수 2명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골리 2명을 데려왔거든요. 알렉산드르 살라크 그리고 마카로프 이 두 선수 데려왔고요. 그리고 수비수의 바르툴리스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라트비아 선수입니다. 예.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디나모 리가가 지금 또 선수를 경질이 아니죠. 계약 파기 이후에 보내는 선택을 방출. 했고요. 살라크 선수도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활약이 좋지는 않거든요. 좀 고생한 팀들은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디나모 리가가 현재 서부 최하위인데 저희가 중계했던 경기가 디나모 리가 대 토르페도였는데 그 경기 이기고 개막 2연승하더니 이후에 최근 1승 11패입니다. 또 최근에는 뭐 대패 경향도도 좀 더 그렇죠. 짙어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골리가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대패 경이 더 짙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안 풀리는 팀이어서 안 풀리고 있다라는 네. 부분 것들이 쉽고 그리고 예. 또 넵테이미크의 커비라이클 선수도 방출됐고요. 메탈루르크 폴 포스트마 선수 방출됐고 바리스의 에덤 헐루카 선수도 각각 팀으로부터 방출당하면서 다른 리그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무적이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 10경기 정도 했는데 그렇죠. 막 감독 잘리고 선수 내보내고 외국인 선수 그냥 보내버립니다. 네. 외국인 선수. 여기는 원래 이래요? 왜 이렇게 성격들이 급해요? 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급하죠. 네. 근데 보통 일단 또 칼을 확실하게 빼들 때는 이제 선수 이동 마감일입니다. 이제 12월 말인데 또 그때 되면 아주 또 소식이 아주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변동의 폭이 큰 그런 KHL인 것 같고요. 자, KHL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KHL도 한 주 동안에 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좀 주요 매치업. 그러니까 뭐 저희가 중계 방송 해드리는 경기는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일에는 로코모티프와 소치의 경기가 있습니다. 로코모티프 소치.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 팀들이죠. 4경을 헤매는 두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팀의 이제 경기가 있어서 또 이 못하는 팀도 이 매력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리고 스카와 압토밀리스트. 요건 저희 중계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 방송인데 어쨌든 매치업 자체는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12일 같은 경우에는 아크바르스와 체스카의 경기입니다. 동서부 최고의 팀들이 현재 1위끼리의 대결. 그렇습니다. 맞붙는 이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3일은 요케리트와 살라바트의 경기가 있고 소치와 체스카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체스카도 소치도 이제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뭐 초반 지금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그 15일에는 아크바르스와 압토모빌리스트입니다. 동부의 최상위권 팀들이군요. 뭐 압토모빌리스트가 지금 이제 올라가려면 아크바르스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16일에는 아반가르트와 스카의 경기 그리고 비타지와 살라바트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KHL 경기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피아인터넷 217회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리뷰 프리뷰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대면 킬러 웨일즈 경기 리뷰부터 해보죠. 박힘찬 PD가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온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에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원정 3차전이 있었죠. 아이스박스의 오무쿠마이토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나왔는데 이 한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아이스박스가 이겼고요. 이노우에 미치아키 골리가 12세이브 셧아웃을 했고 알렉세이 이바노프 골리가 26세이브 1실점을 했네요. 니코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 아이스박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가 2차전 잡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3차전이 됐네요. 일단 니코 3연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아냐알라와의 개막전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기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중간에 이긴 경기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1피부터 2피 중반까지는 뭐 주도권이나 흐름 싸움에서 잘 선점을 하다가 중반 이후에 이제 좀 많이 흔들리거나 뭐 실점을 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뭐 주도권을 가져가고 흐름을 잡는 과정은 아냐알라 개막전보다는 나아진 점이라고는 하나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좀 체력적으로 막판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문제는 골이 나야 되는데 근데 그 앞 경기는 또 괜찮았는데 세 번째 경기 이렇게 또 안 풀리네요. 그러니까 뭐 진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찬스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정력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들이었고요. 뭐 마지막 3차전도 마찬가지였고 1차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뭐 슛을 때려야 들어가는 건데 12개 때렸는데 이노우의 미치아키 꼬리를 뚫지 못했다. 네. 이 12개라는 슛이 이제 유효 슛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슛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그게 뭐 이렇게 위협적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스스로들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또 스스로들 문제점을 많이 발견한 그런 시리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니코 3연전 마치고 하치노에로 넘어가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의 또 3연전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일 1차전에서 프리블레이즈 오미아리오 선수가 시작한 지 33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대명이 2피리어드 안정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3피리어드 중반 가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골로 역전을 했고요. 2대1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27세이브 1실점,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23세이브 2실점, 3경기 만에 돌아온 하타 선수였네요. 대명 안정현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시즌 첫 골 기록했고 김동환 선수가 테스트위드 선수의 역전 결승골 때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도움으로 아시아리그 통산 200포인트 달성이 됐습니다. 규하 선수 제외하고 국내 수비수로는 최초의 통산 200포인트 달성이고요. 대명의 안정현 선수는 아시아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한 경기였는데 또 이날 또 대명 이적고 첫 골까지 또 좋은 기록을 또 남겼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동환 선수, 안정현 선수와의 인터뷰를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프리블레이즈는 사토쇼 선수가 그 전에 사할린전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 받은 징계로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10월 5일에 2차전이 있었는데 이날도 접전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야마다 주냐 선수의 선제골, 대명이 또 역전을 하죠. 이민우, 안정현 선수의 골로 2피리어드에 역전을 했고 3피리어드 이민우 선수 골로 또 달아나네요. 프리블레이즈가 타나카 켄타로의 골 추격을 했는데 이게 기록은 타나카 켄타로의 골로 됐는데 대명의 이호성 선수 손 맞고 들어갔어요. 아이스하키는 자책골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단 기록은 켄타로 선수 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추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또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20세이브 2실점, 하타 미츠카즈 16세이브 3실점을 남겼고요. 대명의 안정현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대명 이호성 선수와 진행을 했는데 이호성 선수도 아시아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창단 멤버 지금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만 100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터뷰 선수가 있었는데 오세한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대명 팀 자체에 선정된 MVP 오세한 선수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인터뷰 영상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에 3차전이 이어졌습니다. 대명 1피리어드에 전정우 선수 선제골 나왔고 2피리어드 가서 이종민 선수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앞서갔는데 프리블레이즈가 카와이 루이치, 사사키 유키의 골로 2피리어드에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3피리어드 연장 양팀 모두 득점은 없었고 슛아웃까지 가서 박민규 선수의 결승골이 기록되면서 최종 스코어 3대2 대명이 슛아웃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25세이브 2실점, 프리블레이즈는 후루카와 슌골리가 나와서 36세이브 2실점했네요. 대명 이종민 선수 2경기 연속골 기록했는데 시즌 4번째 골, 팀 내 최다골 기록하고 있고요. 전정우 선수가 7경기 만에 시즌 첫 골, 상무 전역 후에 복귀골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올라와 있고요. 또 박민규 선수 슛아웃 결승골을 기록한 박민규 선수의 인터뷰도 진행이 됐으니까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 하치노의 3연전이 2승 1 슛아웃승, 승점 9점 중에 승점 8점을 챙긴 대명의 수입으로 끝났습니다. 대명이 지난 시즌부터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7연승을 또 기록했고 올 시즌 수입으로 최근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명이 이번 일본 원정 6연전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4승 2패, 승점 11점을 올리면서 마쳤고요. 프리블레이즈는 대명전 수입패를 당하면서 개막 8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 이렇게 좀 간략하게 기록을 정리해드렸고 일단 관전평을 또 들어봐야죠. 네, 팀 분위기가 확실히 뭐 승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예. 그게 또 경기력에서도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전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뭐 주도권이나 흐름 싸움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가 많은 이득을 가져갔었고 동점골, 역전골까지 뽑아낸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네. 대명이 안정현 선수 골 전까지 파워플레이 성공률 0%였습니다. 네. 첫 파워플레이 골. 애지간히 안 들어갔던 거죠. 원래 파워플레이 골이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뭐 파워플레이 골뿐만 아니라 그냥 골도 잘 안 나오는. 거기다가 지금 브레파nem도 없는 시즌인데. 네. 그래서 그 전부터 파워플레이 퍼센테이지가 0%인 것을 선수들 모두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페널티 킬링도 최하위권이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그런 PP나 PK에서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파워플레이 골이 터졌다라는 게 안정현 선수도 본인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게 일단 해결이 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흐름이 이제 2차전에서도 잘 이어져서 앞서 이제 김태형 캐스터가 잘못 말씀해 주신 게 정정할 거 있습니까? 예, 이민우 안정현 선수 차례대로 골이 아니라 예. 이종민 안정현 선수 골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승골을 이민희 선수가 예, 기록을 했던 거고요. 예. 예, 이호성 선수 본인의 100경기에서 자살골. 예, 남들 다 그래도 뭐 이겨서 다행입니다. 네, 안정현 선수 100경기에 골 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본인도 뭔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었고 이호성 선수가 항상 팀이 질 때나 이길 때나 항상 카메라 장면을 저도 이제 찬찬히 돌려보면은 예, 득점할 때나 실점할 때나 아니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골리 옆에 있던 선수가 이호성 선수였거든요. 네. 그게 참 계속 눈에 밟혔었는데 예. 그 니코전에서 예. 아쉽게 골을 내주고 이바노프 골리가 이제 털썩 주저앉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호성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날 승리할 때도 마지막 그림에는 예, 이호성 선수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이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호성 선수가 대명 창단 때도 그렇게 뭐 주목받았던 선수는 아닌데 네. 조용히 자리를 잡고 어느덧 대명 킬러웨일즈 선수 최초의 지금 100경기니까. 그러니까요. 콘스탄틴 감독 부임 이후로는 더 좀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지난 시즌 많이 못 뛴 것도 있긴 한데. 네. 조용히 경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예, 꾸준하게 예,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전도 잘 풀리나 싶었지만 항상 이 한 점차 승부 때문에 막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게임이라서 뭐 보는 사람도 촬영하는 저도 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3차전만큼은 그래도 편하게 가나 싶었는데 네, 대명은 매 경기 되게 애간장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겨도 어떻게 힘들게 이기는지. 네,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되겠냐라면서 예, 이겨야죠 그래도.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뭐 일단은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경기력 부분이 확실히 니코전을 치르고 나서 니코 시리즈 이후에 좀 그래도 좀 안정화돼가는 모습들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의 주도권이나 흐름을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하키를 펼쳐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의 그런 미스 내지는 선수 매칭에서의 그런 실수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실점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시즌을 더 치러내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프리빌레이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바노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면서 뭐 수비수나 공격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예, 수비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차근차근 돼가고 있다라는 점이 대명 입장에서는 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예. 푸블은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시작부터 진짜. 회복 불능 지금 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대명과 시리즈를 하기 전에는 보니까 뭐 파워플레이라던가 이런 좀 특수한 상황에서 브레파넴이나 시몬데니의 그런 한방들이 터져주는 것들이 기대할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뭐 시몬데니나 브레파나 외에 선수들이 득점을 뽑아내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겠으나 예. 근데 또 이번 시리즈에 브레파넴 시몬데니가 조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선수도 지금 뭐 부상이니 뭐니 해서 예, 풀 엔트리를 또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예, 골텐딩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곤 하지만 예, 그래도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빨리 첫 승을 신고를 해야 어느 정도 좀 프로가 실마리를 찾을 텐데 아직 첫 승이 없다라는 게 아직 푸블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뭐 일본 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한 팀이 너무 쳐져버리면 리그가 재미없어지니까. 그렇죠.
프리빌레이즈가 빨리 첫 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빌레이즈와 대명의 3연전이 수입으로 끝났는데 사실 3경기 다 되게 접전이었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뭐 백중세 예상을 해주셨듯이 근데 이 결과가 한 팀으로 너무 확 쏠리니까. 그죠. 근데 경기력 자체는 그냥 백중세였고요. 프리빌레이즈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그냥 다 백중세였습니다. 어느 쪽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도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굉장히 대명 쪽이 좋게 나와서 웃게 어떻게 보면 대명이 챙길 건 다 챙긴 이런 또 아주 좋은 대명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죠. 왜냐하면은 또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려면은 또 잡을 경기는 어쨌든 이제 승점을 딸 수 있을 법한 경기는 무조건 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임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대명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도 근데 전 전반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는 두 팀이 거의 똑같았지만 이제 골텐더의 차이로 한 골을 더 막아줄 수 있느냐 덜 막아줄 수 있느냐 이 차이로 그냥 갈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 경기들을 봤을 때 시리즈를 봤을 때의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이지 같이 없는 살림인 팀도 외국인 카드를 골리에 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는 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장밖에 없지만은 골텐더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향 때문에. 그럼 뭐 물론 이건 뭐 대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텐더를 최근에 국내 팀들이 쓰는 경향이 짙어지고 성적이 나니까 다른 팀도 이제 이 성공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박빙이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지금 이득을 챙긴 쪽은 대명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니코전에서 루징 가져간 게 많이 아쉬워진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포스트 시즌 4팀 가고 지금 크레인즈도 생각보다 지금 경기력이 좋은데 오지도 어쨌든 한라전에서 지금 뭐 위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경쟁권에 들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니코랑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명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이 아쉬울 수가 있는 거죠. 대명이 또 일본 원정 6연전 4승 2패 승점 11점입니다. 성공이죠. 선수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뭐 좀 어때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해야죠. 일단 수입하고 돌아와서 그런가요? 그렇죠? 마지막 3연전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프리빌레이즈에 물리는 팀은 플레이오프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러면 푸블 빼면은 결국에는 대명, 킬러웰즈, 니코 아이스박스, 크레인즈, 오지 이글스 이 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권에서 경쟁할 팀인데 뭐 오지 이글스는 전력상으로나 지금 성적상으로도 뭐 한 3위권 안팎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한장 싸움이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좀 비벼보려면은 푸블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땡겨와야 되는 게 맞고 니코전에서는 아쉬운 게임이었으나 질만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대명 킬러웨이즈 상황이고요. 푸블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백중세 모든 게임이 지금 백중세인데 그 한 끗 차이가 좀 뭐 운이 됐든 아니면 이바노프가 됐든 좋은 쪽으로 좀 대명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또 원정이 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안양한라전이나 하면은 다음 주에 있을 또 일본 2차 원정 7연전이 더 있습니다. 그 경기들이 본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10월 일정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여기에서 승점 확보나 아니면 선방을 해내지 못하면은 플레이오프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본인들도 스스로들 자각하고 있어서 계속 경기력은 끌어올려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이 뭐 일본 팀들이랑 또 이어지는 게 이번 시즌의 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대명 킬러웨일즈의 일본 원정 6연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또 18일간의 휴식에 들어가는데 19일 후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 대 오지 이글스의 3연전이 있었는데요. 10월 4일 1차전에 6대3으로 니코 아이스박스가 이겼습니다. 사이토 테치야 선수 연속골로 리드를 일단 잡았고 오지 이글스 추격을 했지만 또 달아났던 아이스박스고요. 결국은 3골차
승리를 거뒀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21세이브 3실점했고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23세이브 6실점을 했네요. 아이스박스의 사이토 테치야 선수가 이날 2골을 넣으면서 아시아리그 통산 4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요나스 알란네 결승골 포함해서 1골 2도움했고요. 후루아시 마쿠르 2골 1도움, 사카타슌, 스즈기 켄토, 스키유타 2도움씩 했습니다. 오지글스는 미타무라 코에이 선수가 1골 2도움, 혼자 3골에 관여하는 또 분전을 펼쳤는데 팀은 패했습니다. 10월 5일 2차전에서는 오지글스가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앞선 경기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아이스박스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 선제골 후에 다카시 세이지 선수의 연속골로 역전을 했던 이글스였고요. 미타무라 코에이 선수 추가골이 있었습니다. 3대1 오지글스의 승리. 드류 맥킨타이어 31세이브 1실점했고요. 이노우에 미츠아키가 나와서 20세이브 3실점을 했습니다. 10월 6일 3차전이 이어졌어요. 1피리어드 미타무라 코에이 선수의 쇼텐디드 골, 아키 하야토 선수의 골로 2대0 오지글스가 앞서갔고요. 아이스박스가 후루아시 마쿠르 파워플레이 골, 요나스 알란네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고 3피리어드에 테라오 히로미치의 파워플레이 골로 역전을 했어요. 마지막에 엠티넷 골 요나스 알란네 선수가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 4대2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아이스박스가 4대2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28세이브 2실점, 드류 맥킨타이어는 28세이브 3실점했고요. 아이스박스의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했고 후루아시 마쿠루 시즌 6호 골, 아이스박스 팀 내 최다골 선수입니다. 요나스 알란네 엠티넷 골 포함해서 2골. 그러니까 1차전 이긴 것처럼 테라오 히로미치, 후루아시 마쿠루, 요나스 알란네 이 공격 2라인이 또 3차전 승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지글스는 미타무라 코에이 선수가 이번 시리즈 3경기 연속골을 포함했고 3연전 3골 2도움 맹활약했습니다. 니코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을 챙긴 아이스박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요. 아이스박스가 최근 4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이 일본 팀들끼리 경기는 예상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두 분.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니코 매직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니코의 이런 성적은 대명이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치노에서 다들 그 얘기했었고요. 2연속 위닝 시리즈 네. 같네요. 아이스박스의 경기력은 대명이 끌어올려졌구나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예, 벅스의 그런 상승세 무섭기도 하고, 특히 이제 후라시 마쿠르나 테라오 히로미치가 뽑아내는 골들이나 공격적인 부분들이 예, 오지에도 통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고, 네. 예, 이번에는 이노우에가 중간에 나왔네요. 3일 연속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골리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좋냐,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쉬는 게 낫냐 하는데, 뭐 골리도 마찬가지고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간에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그 리듬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중간에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그 다음 경기가 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 하루 중간에 쉬고 번갈아 가면서 나왔네요. 그 후쿠지 나온 2경기를 잡았네요, 아이스박스가. 이현수 기자님, 이 결과 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3연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틀 저는 제 생각 중간에 한번 쉬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을 주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연전을 2번 소화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이제 접근 방법도 있겠지만은 체력적인 안배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의견차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결과 자체는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퐁당퐁당 쓴 게 더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 말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니코가 이 올해는 다크호스가 될 만한 힘이 충분히 있다고 그때도 프리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오지전에서도 저는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스페셜 팀 같은 부분도 그렇고, 팀 전체가 확실하게 역습을 전개하는 컬러 같은 게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오지가 느슨하게 하면 좀 물린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오지는 주 득점원이 결국 이번 시리즈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주 득점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 타카기라든가 지난주에 좀 좋게 본
그러니까 뭐 매번 이제 막 좋게는 설명하지만은 올해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나카지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오지가 좀 어렵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오지가 경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미타무라 이런 선수들은 좀 중요할 때 어쨌든 하나씩 넣어주는 선수들인데 결국 이 미타무라 혼자 이 득점에서 기여만으로는 잡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거의 뭐 그 니코 1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거의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인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라인에서의 지속적인 기여까지도 겹쳤기 때문에 니코가 위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코가 또 성공적인 시리즈를 보냈고 우지글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즌 초반에 승점을 못 챙기고 있다는 또 느낌도 듭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안양한라의 3연전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사할린의 3연전이 또 있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에 1차전 박진규 선수의 선제골이 1피리어드 1분 28초 만에 나왔고 2피리어드 에릭 리건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3피리어드 초반에 또 조민호 선수의 골, 스코어 3대0 안양한라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47대 21 한라가 많이 앞섰는데 피리어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었습니다. 메탈텐 21세이브 셧아웃, 시즌 두 번째 셧아웃 승리 챙겼고요. 데니스 코로바이프가 44세이브 3실점했습니다. 박진규, 에릭 리건 선수 시즌 첫 골 기록했고 빌 토마스 도움 2개, 한라가 4연승. 이날 사할린 제치고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선두로 올라섰던 경기였습니다. 사할린이 개막 6연승이 마감되면서 시즌 첫 패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에 바로 2차전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선수 1피리어드 선제골, 신상우 선수가 쇼트핸디드 골로 2피리어드에 2대0 거리를 벌렸고요. 사할린이 미하일 크림축 선수 골, 3피리어드 중반에 비탈리 자체필린 선수의 골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연장 2분 11초 만에 신상훈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최종 스코어 3대2 안양한라의 연장승으로 끝났습니다. 메탈튼 40세이브 2실점, 블라디슬라프 포킨 골리가 나와서 33세이브 3실점했습니다. 이날 뭐 신브라더스가 가장 돋보였죠. 신상훈 선수 선제골, 연장 골든골로 2골, 시즌 7호 골로 올 시즌 골랭킹 1위로 올라섰고요. 신상우 선수는 쇼트핸디드 골, 또 연장 골든골 때 도움 1골 1도움했습니다. 한라가 5연승, 사할린은 6연승 후 2연패를 기록했네요. 사할린이 안양 원정 경기 뭐 최근 계속 어려운데 이 경기 포함해서 최근 15경기 1승 14패째 절대 약세가 이어졌던 결과였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3차전 접전이었습니다. 이 피리어드 초반에 한라가 파워플레이 골 김기성 선수 선제골로 앞섰는데 50초 만에 바로 니콜라이스 쫄리아라인코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하할린이 2피리어드 후반에 데니스 코발레프 골로 역전을 합니다. 2대1. 이 스코어가 끝까지 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사할린이 2패 후에 1승을 챙겼습니다. 블라디슬라프 포킨 42세이브 1실점했고요. 메탈튼이 23세이브 2실점. 한라 김기성 선수는 시즌 6호 골 랭킹 신상훈 선수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김상욱 선수 그래도 도움 하나 또 추가하면서 시즌 14도움 15포인트째 도움과 포인트 랭킹 현재 1위입니다. 한라 5연승이 끝났습니다. 사할린이 이 승리로 한라를 제치고 3일 만에 리그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안양 3연전은 1승 1연장승 1패, 승점 5점, 승점 5점 대 승점 4점이네요. 안양 한라가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안양 3연전 뭐 선두 다툼을 한 직접적인 맞대결 두 팀이었는데요. 이 3연전 또 관전평,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경기력이 한라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완승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양 한라가 이제 승점도 더 많이 챙기고 위닝을 챙기긴 했지만 사할린도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2차전, 3차전 오면서 조금씩 뭐랄까 이 대응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대응이 된 그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그랬고요. 2대0을 지고 있다가 2대2로 만들면서 2차전도 따라 붙었고 3차전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또 승리를 거뒀어요. 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한라가 그 사할린 선수들의 게임 플랜에 약간은 말린 것도 없지는 않아요. 약간 그 거친 플레이에 좀 말린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승리는 승리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생각에 제가 기준에는
안양 원정 와서 승점 4점이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최근 가장 좋은 결코 나쁜 결과인 것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의 올해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할린도 어쨌든 소득이 있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한라 자체는 1경기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2, 3차전 가면서 조금씩 불안한 요소를 좀 보여주면서 사할린한테 여지를 제공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이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좀 주고받은 결과가 됐네요. 승점도 그랬고요. 근데 예, 뭐 양 팀 다 소득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는 포킨 선수가 연인 또 출장을 하면서 2차전 진골리를 또 보통 이제 러시아키 쪽을 보시면은 좀 무너진 골리 잘 안 씁니다. 그 다음 경기에. 근데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경기에. 예. 그런 거는 경기력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포킨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 점점 출장 경기 수는 포킨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저 자리를 잡고 네.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사할린 쪽에는 좀 좋은 이런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먼저 정정해야 될 게요. 예. 그 3차전 그 동쪽골 선수가 스톨야렌코는 아니었고요. 코치카레프 선수가 중거리 슛 제대로 한 방 때리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예. 스톨야렌코는 도움을 기록했다는 거 정정합니다. 정정해드리고요. 1차전은 안양할라 뭐 홈에서 언제나 그렇듯 막강한 모습. 역시 할라 세. 이번 시즌 대명 선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역대급 전력이다. 안양할라가 이번 시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라가 역시 세긴 셉니다. 예, 사할린도 만만치 않은데 사할린이 2차전부터 데뷔가 이제 대처가 됐고 그 대처된 사할린을 상대로는 안양할라도 힘들구나라는 거를 2, 3차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코로바이프는 1차전 때 좀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닌가. 예. 30점 완봉패를 당했을 때 예. 그러면서 이제 포킨으로 점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포킨을 저는 이제 3차전 때 직접 가서 현장에서 처음 봤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코로바이프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 또 그쪽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할 말은 저는 이제 3차전 직접 가서 봤으니까 공항에서 바로 넘어가서 봤거든요. 예. 카메라 들고. 근데 이거 괜히 왔다. 왜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EP 때 좀 그런 생각이 내가 한라의 패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와서 졌나 이런 생각보다도 네. 이렇게 게임이 정말 지저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네. 간만에 느꼈는데요. 경기 내용이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팬분들께서는 뭐 심판이 문제다 어쩌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기도 했었지만 저는 심판이 욕먹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판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경기 와서 게임 하는데 그냥 심판이 경기 양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판정에서 좀 CCBB가 갈리는 상황이 나오게끔 만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결국엔 아시아리그 각 구단들 아닙니까? 예. 그거 만든 사람들을 욕해야지 왜 그거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심판 판정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렇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뭐 보상 판정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고 좀 많이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심판을 욕해서 뭐 이렇게 심판이 문제다라고 덤탱이 씌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매년 그래왔고. 이 심판 구조. 그렇죠. 이 구조를 만든 건 각 구단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애꿎은 심판을 욕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네. 물론 심판이 실수하고 잘못된 오심이 내려왔을 때는 욕 먹을 만하죠.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처음부터 계속 고수해오고 고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나 손해는 다 보고 있으면서 왜 안 바꾸고 안 고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놓고 또 중요한 플레이오프 때는 또 바꿔서 써요. 제3국 심판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매년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칠 것부터 고치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좀 페어한 게임이 나오고 볼만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월요일 경기는 가서 그런 눈 베리는 경기를 보고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 저희도 해왔던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팀끼리나 뭐 일본 팀들과 한국 팀들 경기보다도 오히려 또 이렇게 차이나 드래곤 시절의 중국 팀이나 뭐 사할린 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일본과는 많이 해왔고 오래됐으니까 좀 무뎌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소통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팀 간에 이해하고 있는 룰도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좀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공유가 된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돼야 똑같은 페어한 판정이 나오고 똑같은 기준점이 적용이 되고 하는 걸 텐데 세 번째 경기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구단들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뭐 손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비용이 문제니 뭐니 하는 것보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만들어 놓고 반중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에 나오는 손해는 생각 안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리그 선두를 다투는 이 최강 팀들의 빅매치가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또 얼룩지면 그것도 좀 많이 아쉽잖아요. 수준 높은 팀들, 수준 높은 선수들 데려다가 이런 게임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팬분들은 또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기였고 내가 왜 이걸 현장에서 보고 있나 좀 아쉬운 안타까운 귀국하자마자 안양에 갔는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1, 2팀 간의 맞대결 마지막 3차전 얼마나 박진감 넘칠까. 스코어상으로는 박진감 넘쳤죠. 근데 내용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안양 3연전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 사할린이 9경기에 승점 21점 선두에 올랐고요. 안양알라가 10경기에 승점 20점으로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12경기에 18.3이고요. 4위는 오지글스 10경기에 14점, 5위가 대명킬러웨이즈 7경기에 11점, 이스트후카이도 크레인즈 8경기에 10.6위에 있고 제일 밑에 7위가 8경기에 승점 2점,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가 있습니다. 이미 사할린과 알라가 6연승 5연승 하면서 지금 선두 다툼을 하고 있고 좀 3위부터 6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너무 많이 쳐져 있다는 점 조금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에 안양한라와 대명킬러웨일즈의 올 시즌 2차전이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빙상장에서 있습니다. 시리즈 아니고 2차전 한 경기만 열립니다. 9월 7일 토요일에 안양에서 국내 개막전으로 이 두 팀의 대결이 있었는데 당시에 6대3으로 안양알라가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이날은 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경기 시작 전에 안양알라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사인회 그리고 은퇴식이 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뤄왔던 라던스키 선수의 은퇴식이 드디어 열리는군요. 또 많은 분들이 주말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9월 개막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망 한 말씀씩 들어보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림 자체는 대명이 어쨌든 이득 볼 건 다 보고 한라는 조금 이제 약간의 흔들리는 느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 경기의 흐름 자체는 대명이 조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으나 상대와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를 살펴보신다면은 이번 역시 사실 좀 한라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게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한라가 지난 1차전에서 그 우당탕 무너졌던 이 피리어드였었나요? 추격을 받았던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명히 그 대응 같은 거를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조금 한라가 좀 많이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지난 경기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임자 PD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한라가 전력상으로나 지금 뭐 분위기 마지막 경기 졌다고 그게 처질 팀도 아니고요. 전력은 역시나 막강하고 분위기도 상승세임은 맞고 또 리그 1, 2위권에서 다투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한라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압도하는 부분들은 많죠.
그래서 대명이 질 건데 뭐하러 봐라는 것보다는 지난 9월과 이번 10월달 이 한 달 사이에 대명이 얼마만큼 경기력이 끌어올라와서 한라의 간격이 좁혀지는가를 그렇죠.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간격이 좁혀지는 범위가 변수가 돼서 또 한번 잡아낼 수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죠. 이렇게 했는데 대명이 이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아져 있는가가 대명 킬러 LG 팬분들 입장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그 변수를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양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록 사할린 마지막 경기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이기면 다시 1위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사할린 경기가 같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가능성은 또 있는 거니까 안양한라의 그런 막강한 전력을 믿고 보시면은 안양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양팀 팬분들 많이 안양에 오셔가지고 직관하시면서 열띠 또 응원 맞대결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지글스와 사할린의 3연전이 있는데요. 12일, 12일 토요일, 13일 일요일, 15일 화요일입니다. 장소는 삿포로에서 1, 2차전을 하고 도마코마이에서 3차전을 하네요. 오지글스가 니코 원정 루징 시리즈 하고 왔고 사할린도 안양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이 두 팀의 대결의 전망을 말씀 들어보죠. 사할린이 적어도 6점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변수는 근데 한라전에서 제가 느낀 거지만 좀 사할린이 전반적으로 피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는. 계속 원정 연전이죠. 그렇죠. 계속 연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난 경기에 어쨌든 한라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무뎌진 이런 부분이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좀 오지가 또 챙겨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지가 또 지난 이제 그 니코전에서 이 보여줬던 이 불안한 경기력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결코 이 전망을 좋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1, 2라인 선수들이 진짜 완전히 분전을 해줘가지고 사할린의 그 강력한 어쨌든 그 선수진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번 결과도 이번 시리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니코와의 그 3연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사할린도 마찬가지로 원정만 있다 보니까 대명이나 안양한라의 몇 경기 뒤 모습이 지금 사할린과 같지 않을까. 그만큼 정말 힘든 일정이거든요. 힘든 일정인데 그죠. 또 마지막 또 6경기가 게다가 우승권 경쟁팀들끼리랑 붙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사할린도 원정이 힘든 게 일본이나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 이제 일정이 짜이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뭐 팀이랑 같이 붙고 아니면 일본 팀들끼리 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할린은 다 외국팀이란 말이에요. 다 한국, 일본, 외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피로의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 텐데 근데 이런 힘든 일정 속에서 경기력은 더 끌어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지글스 전도 좋은 승점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지글스는 맥킨타이어 믿고 가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3경기 다 나올지 다 나오겠죠. 무조건 나와야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용하게 지금 안 터지고 있는 선수들이 언제 폭발을 해줄 것인가. 대표적으로. 안타깝네요.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좀 아쉽고 항상 영상으로 볼 때는 그 아쉬운 모습 표정들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크렌즈에서 옮겨가지고 개고생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터지는 시점이 오지글스의 상승세의 기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한 주 쉬어갔던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도 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같이 업로드 될 거고요. 저희 비하인더넷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기존 플랫폼 유지되고 있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스, 유튜브에서는 또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온더스포츠 채널도 있으니까 영상 인터뷰 자료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더넷 217회 한글날에 진행을 했던 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섭 기자, 박희년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